줄리. 진 크레이그 헤드 조지의 글. 작은 우주 옮김. 사냥꾼 카프젠. 늑대 한 마리가 길게 울었다. 늑대는 곰이 으르렁대는 소리보다 낮은 소리로 짖기 시작해 날카롭게 울리는 바람소리처럼 높은 음까지 올리더니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눈 덮인 툰드라 벌판을 지나 작은 초록집 문간에 서 있는 소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소녀가 서 있는 나무집은 알래스카에 꽁꽁 얼어붙은 아발릭 강가에 자리 잡은 에스키모 마을 간역에 있었다. 소녀는 예쁘장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파카의 털모자를 뒤로 젖혀 벗어버리고 늑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늑대는 같이 가자고 소녀를 부르고 있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줄리 에드워즈 미약스 카프젠이 잘 아는 늑대였다. 줄리가 끝없는 툰드라 벌판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먹이를 나눠주고 함께 장난치며 뛰놀던 늑대였다. 늑대가 총상을 입었을 땐 줄리가 자신의 천막 안에 늑대를 눕히고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열심히 보살폈다. 이제 그 늑대가 줄리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늑대에게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었다. 늑대는 멀리, 아주 멀리 가버려야 했다. 줄리는 몇 년 동안 아버지인 카프젠과 떨어져 지내다 이제야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늑대를 죽이리라는 것을 줄리는 알고 있었다. 줄리는 길게 우는 늑대를 향해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네가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단다. 네가 아빠 가까이 오면 아빠는 널 쏘아 죽일 거야. 늑대가 제 발로 걸어왔군 하면서 말이지. 아빠도 다른 에스키모 사냥꾼들하고 다를 게 없어. 늑대의 울음소리는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졌다. 줄리는 늑대가 부르는 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카프, 제발 가까이 오지 마. 난 집에 가야 해. 줄리는 기다렸다. 줄리가 훌륭한 사냥꾼이자 지도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카프라고 이름 지은 그 늑대는 더 이상 줄리를 부르지 않았다. 줄리는 아버지의 집에 맨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 얼른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차가운 바깥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현관방인 ኳ니 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파카와 마클락이라는 부츠가 걸려있고 바닥에는 노와 총과 석유통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줄리는 배낭을 내려놓고 바다표범 가죽 파카와 부츠를 벗어 못에 걸었다. 그러고는 거실로 통하는 두 번째 문 앞까지 걸어가서 잠시 머뭇거렸다. 베링의 연안에 누니바크 섬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북극해에 있는 베로에서 보낸 소녀 시절이 떠올랐다. 그 다음엔 중매 결혼을 끝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베로를 떠나던 날도 떠올랐다. 그때 줄리는 툰드라 벌판을 지나 포인트 호프까지 걸어가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펜팔 친구인 에이미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량한 툰드라 벌판에서 길을 잃고 절망했다. 줄리는 술록을 잡아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던 친절한 늑대 가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일은 이제 과거에 묻어야 했다.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났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다. 어제 아버지는 바로 이 집에서
줄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줄리는 환하게 밝아진 마음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머릿속은 즐거운 생각으로 춤을 추었다. 하지만 줄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줄리는 아버지가 누니바크에서 자신을 사냥과 낚시에 데리고 다녔던 그 아버지가 아님을 금세 알아보았다. 바다와 땅의 축복을 누리며 점잖게 살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딴 사람이 돼버렸다. 백인인 구사크와 결혼했고 라디오와 전화와 신식 난로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조종사용 헬멧과 보안경을 보지 못했더라면 줄리도 그런 것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훌륭한 늑대의 지도자인 아마록을 쏘아 죽인 사람이 쓰고 있던 바로 그 헬멧과 보안경을 비행기 유리창을 통해 보지 못했다면 말이다. 줄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배낭을 메고 황량한 강줄기를 따라 야영지로 다시 돌아갔다. 그곳에서 하얀 서리가 천막 위에 고사리 모양으로 내리는 얼어붙은 북극의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줄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건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줄리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우리는 동족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에스키모 어른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줄리는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제 아버지와 줄리 사이에는 나무 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줄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집에 있었다. 술로 가죽이 깔린 바닥에 앉아서 칼을 갈고 있었다. 혼자였다. 줄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줄리는 소파 위에 털가죽을 제 키 높이 정도로 쌓아 만든 침대까지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러곤 침대 위로 올라가 가만히 앉은 채 두 손을 무릎에 포겠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 잘 갈렸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줄리는 털 양말에서 실을 한 올 뽑았다. 아버지는 턱수염 바다 물범에 가죽을 한 조각 골라 끈처럼 길게 자르더니 그 끈으로 부츠를 빙 둘러 묶었다. 줄리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곧 아버진 창문을 통해 해가 뜨지 않아 검푸른 겨울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 바람이 잦아들었구나. 잘 됐다. 별이 초롱초롱해요. 줄리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것도 잘 됐구나. 그러고 나서 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부축끈을 더 꽉 졸라매고 나서 줄리를 보았다. 아버지가 줄리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늑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니? 네, 들었어요. 그 다음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줄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줄리는 아버지가 에스키모 사냥꾼들처럼 소리 없이 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의 눈은 늑대가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만 가만히 살폈다. 아버지는 다부진 체구에 등이 떡 벌어지고 팔뚝 힘이 셌다. 얼굴은 북극의 거친 바람과 햇빛의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손은 동상에 걸려 거무튀튀했다. 머리카락은 줄리 기억 속의 모습보다 짧았지만 턱은 여전히 털 하나 없이 매끈했다. 윗입술 주위엔 콧수염이 거뭇거뭇 나 있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발을 쭉 뻗고 앉았다. 늑대가 널 아는 것 같더구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말했다. 네. 아버지는 가죽 표범 가죽을 들더니
또다시 끈을 잘라냈다. 줄리는 아버지가 더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칼을 한 번 더 갈아서 허리에 찬 칼집에 집어넣고 벌떡 일어서더니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줄리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서 줄리의 턱을 들어 매끈한 황갈색 뺨을 쓰다듬었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널 다시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단다. 하얀 달을 꽉 채울 만큼 널 사랑한다. 분에 넘쳐요. 줄리는 수줍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술록 가죽 깔개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더니 가죽에 주름을 펴고 줄리를 가까이 앉혔다. 줄리는 아버지 얼굴에서 아버지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다. 전 아빠 친구 아들과 맺어준 결혼을 깨버렸어요. 줄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법이다. 그게 이치란다. 그러고 나서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지만 딸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묻지 않았다. 줄리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에겐 이야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줄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마사 할머니가 절 학교에 입학시킨다고 데려간 다음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자 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 13세 배로로 갔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네 시어머니 누산을 만났는데 네가 도망가서 죽었다고 하더구나. 누산 아주머니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가슴이 미어져 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줄리는 누니바크 섬의 도시인 메코륙에서 불행하게 지냈던 일과 베르에서 한 결혼 생활에 대해 말했고 남편인 데니얼이 화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말했다. 툰드라 벌판에서 착한 늑대 가족과 친절한 우두머리 늑대 아마록과 함께했던 생활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마록을 죽였다는 얘긴 차마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입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말을 다 끝내자 아버지는 잠시 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눈을 들어 줄리를 보았다. 아버지는 눈으로 얼마나 줄리를 사랑하는지, 살아 돌아와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있었다. 줄리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는 단단한 가슴으로 줄리를 꽉 껴안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니 용서의 감정이 등을 타고 올라와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어쨌든 가장이고 마을의 지도자였다. 에스키모 가장은 사냥을 해야 하는 법이다. 너무 피곤해요. 줄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줄리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곤 줄리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혔다. 줄리는 부드럽고 포근한 털 속에 몸을 파묻고서 곰 가죽 이불을 끌어올려 덮었다. 네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구나, 미약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며 입을 맞추었다. 줄리는 아버지가 에스키모 이름을 부르자 웃음을 지었다. 다른 에스키모들처럼 줄리도 이름이 영어와 에스키모어 두 개였다. 줄리 에드워즈와 미약스 카프젠.
줄리는 아버지가 미약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어쩐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앞으로 미약스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미약스라는 이름은 자신과 아버지와 그 이름을 지어준 엄마를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줄리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게 할 것이다. 줄리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안녕하세요, 카프젠. 좋은 아침입니다. 깜짝 놀란 줄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크고 카랑카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침실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책장 위에 놓인 반짝거리는 무선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잘 잤나, 아틱. 좋은 아침이네. 줄리는 그제야 얼어붙은 아발리강 위에서 만났던 사냥꾼 아틱과 그의 아내 우마와 아기가 생각났다. 방 안에서 아틱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줄리는 침대에서 살그머니 내려왔다. 그리곤 아버지 옆에 앉아서 무선 통신기를 유심히 살펴보며 대화에 귀 기울였다. 그러자 이번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렉? 잘 잤어요, 마리?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캉직 사람들은 무선 통신기를 통해 아침 인사를 주고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해가 뜨지 않는 음울한 아침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주었다. 아버지의 아내인 엘렌이 침실에서 나오더니 줄리가 깨어있는 걸 보고 인사했다. 잘 잤니, 미약스? 전 줄리예요. 줄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네가 좋다면 그렇게 부르마. 엘렌은 등을 돌리고는 100리터가 넘는 플라스틱 통에서 찬물을 떴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캉잭엔 수돗물이 없었다. 줄리는 엘렌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붉은 곱슬머리는 낯설고 어색해 보였고 색깔이 옅은 눈과 눈썹도 마찬가지였다. 줄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새 아내를 지켜보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줄리는 높다란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엘렌을 지켜보았다. 엘렌은 한참 동안 공책에 뭔가를 쓰면서 이따금씩 줄리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엘렌은 책을 읽다가 점심때가 되자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를 했다. 오후에는 미네소타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한테 딸이 생겼어요. 엘렌은 이렇게 말하며 줄리를 보고 웃음 지었다. 그럼요, 얼마나 예쁜데요. 피부도 아주 곱고 매끄러워요. 눈은 커다란 아몬드 같아요. 칠흑같이 까만 머리카락엔 윤기가 흐르고요. 줄리는 당황해서 곰가죽 이불을 덮어쓴 채 이불을 살짝 들추고 아버지의 아내를 엿보았다. 줄리는 엘렌이 어떻게 이 머나먼 곳까지 왔으며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줄리야, 우리 엄마랑 인사하지 않을래? 엘렌이 물었지만 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줄리는 영어를 잘했다. 아마룩이 죽자 잠깐 잊었지만 지금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단지 엘렌과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줄리는 아버지가 바깥 세계의 사람과 결혼한 것이 못내 서운했다. 에스키모들에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얼음 세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엘렌은 안쪽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빠르게 말하고 너무 민첩하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도둑 갈매기처럼 요란하게 웃었다. 줄리는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엘렌 대신 설거지를 하고 생선과 술록 요리도 했다. 또 시장에 내다 팔 가죽도 손질하고 강에서 얼음을 잘라다 커다란 통에 담아 녹였다. 줄리는 엘렌이 나간 틈을 타 엘렌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었다. 누니바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은 아직도 완벽했다. 줄리는 바깥 세상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다. 아무도 없을 땐 가끔 강을 따라 걸으면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한 번은 카프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버지가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나팔 모양으로 입에 모아 조심하라는 소리를 냈다. 카프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줄리의 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어느 날 줄리가 부츠를 만들려고 바다 표범 가죽에 난 털을 깎고 있는데 무선 통신기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카프젠 아저씨? 잘 지냈나, 피터 수글룩. 돌아왔구나. 네, 돌아왔어요. 양어머니가 아저씨에게 사양소 털 스웨터 2벌을 갖다 드리란네요. 줄리는 캉직의 여자들이 따뜻하고 가벼운 사양소의 속털로 스웨터와 목도리를 짠다는 이야기를 우마에게서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 따뜻한 옷들을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로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다는 얘기도 들었다. 가지고 오게나. 아버진 이렇게 말하고 줄리를 돌아보았다. 피터 수글룩은 내 동업자의 양아들이야. 그 사람 억양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할 것까진 없는데 피터도 우리처럼 유피거를 쓴단다. 베로와 포인트 오프에서 주로 쓰는 이누피아트어가 아니고 말이지. 에스키모어에는 2가지 갈래가 있다. 알래스카 남서쪽과 시베리아에서 유크라고도 하고 유픽이라고도 하는 말을 쓰고 북부 알래스카와 캐나다, 그린란드에선 이누크 또는 이누피아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 줄리는 누니바크에서 유피거를 배웠고 베르에서 이누피아트어를 배웠다. 줄리는 피터의 유픽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발음이 어쩐지 좀 이상해서 피터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졌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피터 수글룩이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카프젠 아저씨. 피터는 인사하면서 줄리를 쳐다보았다. 네가 줄리로구나. 안녕. 피터는 따뜻하고 환하게 웃었다. 줄리는 구릿빛 얼굴의 젊은 에스키모를 쳐다보았다. 피터는 키가 헐친했다. 코는 날렵하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으며 검은 눈썹 아래 있는 눈은 반달 모양으로 반짝였다. 피터는 몸에 꼭 맞는 가죽 바지에 헐렁한 술록 가죽 상의를 입고 있었다. 북극곰 가죽으로 만든 부츠엔 얼룩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썰매의 개가 장식되어 있었다. 소매 끝과 부츠 뒤에는 끝이 까만 족제비 꼬리털이 매달려 있었는데 피터가 움직일 때마다 살랑거렸다. 피터는 줄리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줄리는 지금 14살이고 곧 15살이 되는데 피터는 18살이나 19살쯤 돼 보였다. 줄리는 눈을 내리깔곤 계속 바다 표범 가죽을 손질했다. 사람들 말이 맞았어. 피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정말 예쁘구나. 줄리는 계속 일만 했다. 줄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쁘다고 하는 게 싫었다.
그보단 에스키모들이 미덕으로 치는 지혜와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줄리는 피터가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피터가 남에게 찬사를 보낼 때 추는 춤처럼 손바닥을 올리고 발끝을 톡톡 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2주가 지났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 점점 기울어가자 하늘도 푸른빛을 띤 초록색으로 변해갔다. 피피처럼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1월 22일이 될 무렵 줄리는 아버지의 집과 마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엘렌은 아이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나가고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을 때 줄리가 일감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줄리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전 지금까지 오랫동안 툰드라에서 늑대들과 함께 살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에서 깼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잘 됐구나. 잘 됐어. 아버지가 줄리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줄리가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걸 보며 말을 이었다. 이 서류들은 우리가 키우는 사양소에 관한 기록이란다. 말렉과 피터와 내가 베어뱅크스에 있는 은행에 보고하려면 소들의 상태를 일일이 알아야 하거든. 은행에서 우리 사업에 돈을 빌려주니까 말이야. 사업이라고요? 이제 에스키모 마을은 조합을 꾸려 사업을 하고 있단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미국 본토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정부가 감독하는 보호구역에서 살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자치조합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는단다. 줄리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 조합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없이 들었다. 아버지는 서류에 있는 숫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직 이누피아트 조합은 꽤 크단다. 사양소 목장과 건설조합, 가게, 전력조합까지 있지.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로 돈을 벌기도 해. 줄리가 여전히 말이 없자 아버지가 일어나서 줄리의 손을 잡았다. 미약스야, 너도 사냥을 배워야 해. 저도 사냥할 수 있어요. 덫을 놓아서 뇌조랑 눈 덧신 토끼도 잡을 수 있어요. 넌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린 네가 필요하단다. 강직은 이제 버려진 마을이나 다름없어. 많은 집들이 텅텅 비어있지. 술록이 2년 동안이나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웨인라이트와 배로로 이사를 간단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그게 현실이란다. 아버지는 침실에서 22구경 소총을 가지고 와서 딸까닥하고 총열을 열었다. 줄리가 말했다. 강직에서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발리강 상류에서 아틱과 우마를 만났어요. 우마는 강직 사람들이 사양소 털로 장갑과 스웨터를 짜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어요. 아빠가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양소를 키운다는 얘기도요. 우마는 아버지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아버진 웃으며 말했다. 우마는 착한 사람이야.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든 공경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이해하는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종사용 헬멧과 안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네가 이해하는구나 하고 되뇌었다.
아버지는 비행기에서 쏘아 죽인 늑대가 줄리의 친구임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아주 슬퍼 보였다. 아버지는 얼른 말을 돌렸다. 강직은 먹을 게 아주 귀하단다. 아빠가 비행기로 구사크의 음식을 날라오면 되잖아요. 술록이 돌아오지 않는 한 백인들의 음식만으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 물고기는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기와 지방도 필요하단다. 게다가 술록과 고래고기는 맛도 최고잖니. 그러자 줄리가 활짝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아버지는 총에 총알을 넣고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건 뒤 줄리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현관 방 관이창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옷을 껴입었다. 아버지는 곰 사냥용 총을 집어들더니 총의 가죽대를 목으로 둘러서 등에 맸다. 줄리가 옷을 다 입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입안에 따뜻한 숨결을 빼앗아가고 눈이 얼굴 위로 확 휘몰아쳤다. 벌써 10시였지만 이제야 해가 뜨고 있었다. 장밋빛 햇살은 얼어붙은 아발리강 계곡과 그 너머 널따랗고 수심이 얕은 쿵만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나무집들 몇 채가 모여있는 마을만 빼면 사방이 온통 황량한 툰드라 벌판 뿐이었다. 집들은 얼어붙은 땅이 녹을까봐 말뚝위에 세워져 있었다. 줄리는 캉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 왔을 때 활기 넘쳐 보이던 마을이 지금은 쓸쓸하고 단조롭기만 해 보였다. 배에 제설기나 손수레를 실어 나르기 위해 쓰였던 커다란 포장 상자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집들이 문에 판자가 쳐진 채 버려져 있었다. 그때 낮게 웅웅 소리가 들렸다. 저건 무슨 소리예요? 밤이면 저 소리가 자주 들려요. 발전기란다. 석유로 돌아가는 건데 전기를 만들어서 라디오나 전기난로, 전등을 쓸 수 있게 해주지. 잠자는 곰이 잠꼬대하는 것처럼 웅웅 소리를 내는 발전기는 조용하고 추운 마을에 낯선 활력을 주고 있었다. 발전기 소리 말고도 개 짖는 소리와 문의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 또 사람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영화의 차가운 공기에 빨려 들어가 잘 들리지 않았다. 줄리는 더 귀를 곤두세웠다. 카프가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줄리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둘은 흐릿한 북극의 햇빛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갔다. 둘은 얼마쯤 가다 멈춰서서 나무 한 그루 없는 청록색 눈 벌판에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넌 엘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아버지의 말에 줄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딸은 강을 따라 상류로 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 위에 낀 살얼음이 빠지직거리며 눈 속으로 들어갔다. 보드라운 눈가루가 피어올랐다가 떨어지며 두 사람 뒤로 흩날렸다. 지평선을 따라 1시간 남짓 움직이던 태양도 어느새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줄리를 돌아보았다. 여우 사냥을 할 거란다. 사양소 울타리 근처에 몇 마리가 살고 있지. 내가 하는 걸 잘 봐둬라. 나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배웠단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줄리는 아버지의 발자국만 따라 밟으며 강을 건너 툰드라 벌판으로 나아갔다. 새벽부터 피어오른 얼음 한 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열자 줄리도 함께 커다란 울타리로 들어갔다. 푸른 안개 사이로 둥그스름한 바위처럼 생긴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사양소 11마리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들이 내뿜는 숨결이 김이 되어 올라가다가 얼어붙으며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때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줄리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사냥은 끝났다. 늑대가 울면 여우가 다 숨어버리거든. 줄리는 늑대를 향해 속삭였다. 타프야, 가까이 오지 마. 멀리 있어. 아주 멀리. 줄리는 아버지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얼음 안개가 사방을 삼켜버려서 꽤 여러 날이 지나고서야 줄리와 아버지는 다시 여우를 잡으러 사양소 목장으로 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자잘하고 투명한 얼음 부스러기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반짝이는 조용한 툰드라 벌판을 걸었다. 아버지가 앞장섰고 줄리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다 아버지가 멈춰섰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어떤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자 줄리도 따라서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별빛이 깜빡거리듯이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총을 들어라. 여우가 멈춰서면 앞에 있는 가늠새와 뒤에 있는 가늠 구멍을 여우와 일직선으로 맞춰. 그 다음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는 거야. 줄리가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다. 아버지는 총을 땅과 수평이 되도록 등에 느슨하게 걸친 채 뒷짐을 지고 걸으며 눈 쌓인 벌판을 좌우로 찬찬히 살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나 희미한 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늑대처럼 사냥감을 쫓았고 늑대처럼 사냥감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울타리 안에 가만히 서서 사양소들도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집으로 가려고 돌아서면서 눈을 발로 찼다. 바람이 평평한 툰드라에 눈을 날려버린 덕에 눈이 깊이 쌓여있지 않아서 맨 땅의 풀과 사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북극의 툰드라 벌판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초식동물인 사양소의 낙원이었다. 아버지의 부축 끝에 겨우 15cm밖에 못 자란 늙은 자작나무가 닿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주위를 자세히 보았다. 땅에는 월귤나무와 레브라도 차나무와 난쟁이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가 줄리에게 말했다. 사양소, 우믹막이 가장 잘 먹는 풀들이란다. 그런 다음 식물들을 더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먹어치웠구나. 소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 우리 바깥에는 풀이 더 많던데 소들을 왜 풀어놓고 먹이지 않으세요? 그래야 사양소의 털을 쉽게 모을 수 있어.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덧붙였다. 게다가 늑대도 소들을 죽이지 못하고 말이다. 줄리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줄리는 눈을 감고 침을 꼴깍 삼켰다. 곧 비행기를 타고 배로에 가서 알팔파 사료를 사와야겠다. 소 먹이가 더 필요해. 아버지는 계속 걸어갔다. 줄리는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갔다. 아버지가 뒤돌아보며 줄리에게 말했다. 베어뱅크스에 가면 북극 여우 가죽을 한 장에 $50씩 준단다. 50달러?
줄리는 이렇게 되뇌며 마을을 뒤돌아보았다. 지난 7달 동안 줄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늑대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7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살아남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따라 걸으면서 줄리는 이제 다시 에스키모가 되어야 할 때라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줄리는 다음 여우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줄리는 아버지가 유심히 보는 곳을 따라 살펴보고 아버지가 바람 냄새를 맡으면 같이 냄새를 맡았다. 아버지가 가만히 서서 귀 기울이면 자기도 멈춰서서 귀 기울였다. 갑자기 뇌조 한 머리가 눈 속에서 뛰쳐나오더니 눈을 흩뿌리며 사라졌다. 뇌조는 한 마리에 얼마 줘요? $10달러란다. 줄리는 배루에서 보았던 커다란 북극곰을 생각했다. 그 커다란 하얀 가죽은 꽤 값비쌀 것이고 그만하면 캉직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쌩쌩 부는 바람소리 위로 줄리가 크게 외쳤다. 북극곰은 한 마리에 얼마 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 우리 에스키모만이 위대한 북극곰, 나눅을 잡을 수 있지만 발지는 못해. 곰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다. 우리는 곰을 우리 동족에게 나눠주고 늘 그래왔지. 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양소 우리 안에 세 면을 무거운 합판으로 튼튼하게 막아놓은 헛간으로 갔다. 주름 잡힌 양철로 지붕을 만들어 놓아 눈이 몰아쳐도 끄떡없어 보였다. 우믹막이 먹을 마른 풀과 사료를 보관해 두는 곳이란다. 저 지붕 덕에 사료가 눈 속에 파묻히지 않지. 아버지는 지붕을 올려다보며 웃음 지었다. 줄리도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수소 한 마리가 두 사람 쪽으로 달려왔다. 줄리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사양소는 불과 몇 미터 앞에 멈춰 서더니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어깨에 난 기다란 털이 나부꼈다. 사양소는 덩치만 클 뿐 키는 겨우 아버지의 가슴까지 올 정도였다. 거대한 목 근육이 등에 난 커다란 혹처럼 머리보다 높이 불쑥 솟아있었다. 꼬리는 아주 짧은 반면 몸의 털은 아주 길어서 치마처럼 땅바닥을 쓸고 다녔다. 발은 커다란 얼음 자르는 기계 같았다. 뾰족한 끝이 앞쪽으로 구부러진 굵은 뿔은 헬멧처럼 이마 한가운데서 만났다. 이 바위처럼 땅딸막한 동물은 고대에 살던 털복숭이 메모드와 아주 비슷했다. 녀석이 콧김을 내뿜었다. 이 동물은 아주 옛날부터 살아왔단다. 백인들은 사냥소를 염소 양양이라 부르고 에스키모들은 우믹막이라고 하지. 눈과 바람과 얼음 속에서 태어난 동물이란 뜻이란다. 아버지는 월귤나무 줄기를 사양소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예전엔 북알래스카에 우믹막이 수백 마리도 넘게 살았단다. 하지만 에스키모들이 총을 가지게 되면서 모조리 잡아 죽였지. 모두 다. 미국 정부는 우믹막을 되살리려고 애썼고 1930년에 어린 송아지 33마리를 그린란드에서 들여와 누니바크 섬에 풀어놓았단다. 그리고 수가 늘어나자 송아지들을 페어뱅크스로 옮겨서 풀어놓았지. 이제 노스 슬로프에도 야생 사양소들이 살고 있어. 정부에서 내가 암수 송아지들을 강직으로 실어와 사양소 목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단다. 사양소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앞발로 땅바닥을 긁더니 머리를 앞다리에 대고 문질렀다. 화가 나서 저래요? 다리로 눈 밑 샘을 문지르는 거란다.
거기서 나는 냄새로 무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냄새는 백인들 말처럼 사약 냄새가 아니라 눈처럼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란다. 뭐가 두려워서 저러는 건가요? 이 소는 육식동물의 먹잇감이지. 너와 나, 우리 총,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거란다. 아버지는 킁킁 냄새를 맡고 나서 반짝거리는 눈벌판을 힐끗 보았다. 회색 곰이 깨어있다고 녀석이 알려주고 있구나. 회색 곰이라고요? 지난주에 날이 좀 따뜻해져서 아클락이 깼단다. 녀석은 새끼가 2마리 있는데 둠 다 굶주려 있지. 녀석이 우믹막 가까이 와 있어.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야. 늑대처럼 곰도 우믹막을 잡아먹으니까 말이야. 우믹막은 곰보다 덩치도 작고 머리도 영리하지 않아. 아버지는 귀에다 손을 대고 들어보았다. 사양소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웃었다. 반짝이는 얼음판 너머에서 다른 사양소들이 나타나더니 바퀴가 구르듯이 바람에 날리듯이 달려왔다. 아주 단결이 잘 되어 있는 무리 같았다. 사양소들은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마침내 천천히 새끼들을 안에 두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보호했다.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소들이 놀란 모양이로구나. 곰이 나타났나요? 줄리는 아버지가 늑대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물어보았다. 글쎄다. 사양소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자 줄리는 숫소와 암소를 구별할 수 있었다. 암소는 더 작고 숫소들처럼 이마 한가운데서 뿔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암소와 숫소 모두 커다란 눈이 머리에서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사양소들은 이 눈으로 앞과 옆, 뒤까지 다 볼 수 있었고 눈이 시릴 정도로 환한 눈밭이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우믹막은 어둠과 태양과 혹한을 모두 견딜 수 있는 동물이다. 아버지가 소 울음소리를 냈다. 암소 한 마리가 무리 속에서 나와 아버지에게로 다가왔다. 암소는 줄리를 보고 잠깐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부드러운 소리로 달래며 그 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암소에게 가까이 가자 아버지는 손을 뻗어 암소의 머리를 긁어주었다. 이 녀석 이름은 시쿠다. 벌판에서 발견했지. 늑대들이 어미를 죽인 바로 뒤였어. 시쿠는 죽은 어미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더구나. 나는 어미의 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 얼음 위에 올려놓았단다. 그래서 이름이 시쿠야. 녀석을 술로 가죽에다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왔단다. 그리고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서 살려냈지. 그래서 사양소를 키울 생각을 하게 된 거란다. 사양소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얼마 전에 술록이 줄어들었을 때 강직과 웨인라이트, 베루에서는 술록을 키웠단다. 난 거기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말렉을 만나 내 꿈을 이야기했지. 그래서 말렉이 강직으로 와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알래스카 주 정부가 사양소를 몇 마리 더 보내준 덕택에 시쿠와 같이 키울 수 있게 됐단다. 이제 제법 무리도 늘고 털도 얻을 수 있게 됐지. 줄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시쿠를 만져보았다. 커다란 눈동자가 줄리를 바라보았지만 몸을 움직이진 않았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시쿠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시쿠, 다 네 덕분이다.
식후는 콧김을 내뿜으며 물 위로 돌아갔다. 어느새 서양소들은 둥그렇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다. 사양소가 모두 몇 마리 있어요? 숫소가 4마리, 암소와 송아지가 7마리 있지. 지금은 몇 마리 안 되지만 이제 곧 불어날 거야. 늑대가 죽이지 않는다면 5월이나 6월쯤엔 새끼도 4마리 태어날 거고. 아버진 이렇게 말하면서 줄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줄리는 툰드라 벌판에서 비행기가 안개를 뚫고 나타나 총알을 내뿜으며 아마록을 쏘아 죽였던 날을 생각했다. 지혜롭고 친절한 우두머리 늑대 아마록을 말이다. 줄리는 눈길을 돌려 아버지의 눈을 피했다. 아버지는 사양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를 죽인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줄리는 카프와 다른 늑대들 생각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다. 술록이 어디에 있든 늑대들이 술록과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2시간 전에 뜬 태양은 얼음 안개가 낀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다. 태양은 붉게 빛나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줄리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기다란 오로라가 하늘 위에 나타나 세상을 덮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렸는데도 그 사이에 기온이 5도나 떨어지고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아버지가 파카 모자에서 털을 조금 뽑아 적시더니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들고 있었다. 그러자 털이 구부러져서 갈고리 모양으로 얼어붙었다. 아버진 선글라스를 위로 젖히고 하늘을 보았다. 서풍이 부는구나. 내일은 날이 개고 바람도 잠잠해지겠어. 밤사이에 바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은 배로에 가야겠다. 우밍막한테 줄 사료를 사러요? 시간이 남으면 사야지. 내일은 엘렌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 줄리는 망설이다가 물어보았다. 어디 아파요? 임신했단다. 활짝 웃으며 대답하는 아버지의 이가 희끄무레한 빛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임신했구나 하고 줄리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태어난다니.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그렇지 않았다. 아기를 생각만 해도 줄리의 마음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줄리는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가운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가 자주 들리던데 아빠 개예요? 그래, 썰매 개란다. 아빠는 설상차가 있으니까 썰매개가 필요 없잖아요. 설상차가 있긴 하지. 그래도 난 개가 좋단다. 저도 개를 좋아해요. 줄리는 늑대의 후예인 멋진 동물에 대해 생각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마을 북쪽에 있는 커다란 조립식 건물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는 바람이 몰아치는 평평한 땅 위에 철망이 기다랗게 깔려 있었다. 비행기 집이다. 아버지가 경납고를 가리켰다. 바로 저곳에 아버지의 비행기가 있었다. 아버지는 또 철막을 씌워놓은 활주로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활주로란다. 내일 띄우려면 비행기를 손 좀 봐야겠다. 구경하겠니? 줄리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아마록을 쏘아 죽인 그 비행기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다. 아마록이 죽었을 때 느꼈던 고통이 여전히 느껴지는 듯했다. 경납고 안에는 줄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날개가 있었다. 줄리는 장갑을 벗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엔 죽은 아마록의 영혼이 들어있는 아마록 조각이 들어있었다. 조각을 꼭 쥐니 기분이 좋아졌다. 아버지가 물었다. 들어갈래? 전 그냥 사냥이나 할래요. 뇌조는 한 마리에 10달러나 하잖아요. 그러면 식구에게 사료를 사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진 활짝 웃으면서 경납고 안을 가리켰다. 이 안에 내게 줄 보물이 있단다. 줄리는 뒷걸음쳤다. 비행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줄리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이 안에는 흰 쪽제비 털 가죽이 있단다.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예쁘지. 그 가죽으로 네가 직접 멋진 옷을 만들려무나. 아버지의 눈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와서 좀 보렴. 문 옆 상자 속에 있단다. 베어뱅크스의 모피상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돌아온 기념으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쪽제비 가죽은 네 거란다. 아버지는 경납고로 들어가는 큰 문에 달린 작은 문을 열곤 줄리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나 줄리는 머뭇거렸다. 전 사냥을 배워야 돼요. 여우나 내조를 잡아가지고 올게요. 보물은 다음에 와서 보죠 뭐. 줄리는 웃으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경납고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다. 아버지는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늑대가 길게 울었다. 줄리는 눈을 꼭 감고 내일은 제발 날이 화창하게 개고 바람도 잠잠해져서 금속 새가 아버지와 엘렌을 배로에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랬다. 하루만 혼자 남게 되면 늑대들을 부를 기회가 생길 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양소를 지키려는 사냥꾼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배로로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바람이 거세졌다. 검은 구름이 캉지게 하늘을 덮자 계획을 바꿔야 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온 마을을 뒤덮는 눈보라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다. 줄리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바뀌었다. 이제 카프에게 경고해 줄 수 없게 되었다. 줄리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늑대들을 생각했다. 늑대들은 지금쯤 눈 쌓인 보금자리에서 코를 꼬리에 파묻고 발을 몸 아래에 숨긴 채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곧 늑대들은 눈보라처럼 하얘질 것이다. 줄리는 빙그레 웃었다. 오늘은 늑대들이 사양소를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줄리는 너무 낡은 파카를 새로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다. 안감으로는 가장 따뜻하다는 술록털을 덧댈 생각이었다. 파카가 완성되면 영하 50도의 추운 날 밖에 나가도 늑대들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엘렌은 배로에 갈 채비를 하고 있다가 양옆에 주름을 넓게 잡은 에스키모 치마 퀄리구락으로 갈아입고 온 무선 통신기 앞으로 갔다. 엘렌은 거친 미국인 목소리로 말했다. 캉직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합니다. 로이, 어니, 에드나, 벤자민, 레리, 내 말 들리니? 오늘 수업이 있단다. 이상. 엘렌이 수화기를 열자 명랑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엘렌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똑똑하고 크게 잘 들려요. 오늘 수업이 있다는 거죠?
이상. 엘렌은 학교 가방을 들더니 현관문을 열었다. 엘렌이 침대 옆을 지나갈 때 줄리는 처음으로 엘렌의 몸을 유심히 보았다. 퀄리 구락을 입으니 배가 유난히 더 나와 보였다. 줄리는 아기도 머리가 붉은색일지 궁금해졌다. 엘렌은 문간에서 머뭇거리더니 줄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줄리한테 오늘 나랑 학교에 같이 가고 싶은지 물어봐 줄래요? 줄리는 아직 영어를 모르잖아요. 줄리와 함께 학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에스키모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미학스, 미누아카 투구비크. 줄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엘렌의 엷은 두 눈이 흔들렸다. 엘렌은 다시 한번 설득해보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버지는 웃음 지으며 엘렌의 뺨에 입을 맞추었을 뿐 줄리에게 다시 물어보진 않았다. 엘렌은 어깨를 으쓱했다. 엘렌이 바깥쪽 문을 열자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와 안에 있는 문이 덜컹거렸다. 엘렌이 가고 나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장부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마을 사람들이 페어뱅크스에 가서 팔아달라는 물건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장부를 펼쳤다가 다시 천천히 덮고는 말했다. 미역수야, 낚시나 하러 가자꾸나. 이렇게 폭풍이 불어도 낚시는 할 수 있단다. 개들과 마을 사람들이 먹을 생선이 더 있어야 하거든. 줄리는 마룻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좋아요. 이 관룩을 많이 잡으면 저장고에 넣어두자꾸나. 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장고는 꽁꽁 언 땅속 깊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생선이나 사냥한 짐승을 1년 내내 언채로 저장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엔 개들을 새 사냥터에 데리고 나가서 달리기를 시켜주겠니? 개들은 운동을 해야 한단다. 그럴게요. 줄리는 일부러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면서 대답했다. 벌판으로 나가서 늑대들에게 멀리 가버리라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말했다. 난 오전 동안만 너와 낚시를 할 거야. 오후에는 돌아와야 해. 강잭 이누피아트 조합장이 전화를 한다고 했다. 새 사냥터는 어디 있어요? 줄리는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높은 분 따위는 관심 없었다. 개들이 길을 잘 알고 있어. 눈썹이 하얀 점박이 개가 대장 10이란다. 그 개가 데려다 줄 거야. 알겠어요. 줄리는 대답하면서 파카를 입고 부츠를 신었다. 온 세상에 조용하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버지와 줄리는 고기 잡는 그물과 얼음 자르는 기계를 들고 강으로 갔다. 아버지는 칼로 눈을 잘라 바람막이용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전에 뚫은 구멍들 위에 덮어놓았던 두꺼운 얼음 뚜껑을 열었다. 뚜껑은 지난번 쓰고 난 뒤 다시 얼어붙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물 끝을 얼음 위에 고정시키고 그물을 구멍 아래로 빠뜨렸다. 그런 다음 옆 구멍으로 가서 기다란 갈고리로 구멍 속을 후벼서 조금 전에 빠뜨렸던 그물을 끌어올렸다. 아버지는 끌어올린 그물 한쪽을 말뚝에 고정시키곤 그물을 다시 구멍에 넣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멍에서 구멍으로 옮겨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마지막 구멍에 이르러 그물 한쪽을 말뚝에다 걸었다. 그러고는 첫 번째와 마지막 말뚝만 빼고
다른 말뚝들을 모두 빼냈다. 그러자 그물이 얼음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졌다. 할아버지가 그물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할아버지는 중조할아버지에게 배웠고, 미약수야, 네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란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눈 벽돌을 쌓아 만든 은신처 안에 술록 가죽을 깔고 앉아서 구름과 눈 쌓인 하얀 강과 들판을 보았다. 한참 후에 아버지는 그물을 흔들어서 고기가 잡혔는지 보았다. 둘은 다른 구멍들보다 큰 첫 번째 구멍에서 그물을 꺼냈다. 60마리 정도 되는 은빛 고기들이 얼음 위에서 펄떡거렸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고기들을 그물에서 떼어내 망태기에 넣었다. 줄리는 망태기를 끌어서 얼음 구덩이에 넣었다. 두 사람은 다시 그물을 치고 술로 가죽 위에 앉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다. 눈으로 만든 하얀 벽에 빨간 불꽃이 어리더니 곧 따뜻해졌다. 줄리는 말린 술록 고기와 얼린 고래 고기를 꺼내 아버지와 함께 눈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먹었다. 두 사람은 얼음 밑에 있는 컴컴한 물속에서 고기들이 좀 더 걸리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줄리는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기운에 감싸이자 기분이 더없이 편안하고 좋아졌다. 아버지가 차를 끓였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눈보라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작은 얼음 부스러기만 공기 중에 떠돌아다녔다. 아버지는 정오가 되기 전에 전화를 받으러 집으로 돌아갔다. 줄리는 몇 번 더 그물을 당겨 고기를 잡고 나서 개들을 썰매에 매러 갔다. 경납고 뒤에 썰매개 6마리가 있었다. 개들은 줄리를 보자 아주 반가워했다. 줄리가 경납고 뒤쪽 벽에서 썰매에 매달 가슴줄을 꺼내자 개들은 기뻐서 컹컹 짖으며 날뛰었다. 이제 곧 실컷 달릴 거란 것이다. 개 목걸이와 가슴줄에는 개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줄리는 썰매를 꺼내놓고 줄을 매기 전에 개의 이름을 모두 외웠다. 줄리는 눈바닥 위에 줄을 펼쳐놓고 시비의 가슴줄을 찾아 줄을 달았다. 그 다음 브레이크를 썰매에 매달았다. 줄리가 가슴줄을 채울 때마다 개들이 좋아서 날뛰며 까불자 줄리는 더 이상 에스키모 말을 쓰지 않고 늑대말로 개들에게 명령했다. 개들의 주둥이를 입으로 물어서 자기가 대장임을 알렸던 것이다. 개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줄리를 바라보더니 곧 잠잠해졌다. 미네소타라는 개는 큰 소리로 꾸짖어야 했다. 이름으로 보아 엘렌의 개인 것 같았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줄리는 그 개를 향해 그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다. 미네소타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니 시비에게 덤벼드는 짓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줄리가 뒤에서 썰매를 끄는 얌전한 스노버드를 껴안고 목줄을 연결했다. 스노버드는 친밀하게 낑낑거렸다. 가슴줄을 모두 달자 시비가 갑자기 힘껏 앞으로 나아가더니 눈 속에 박힌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개들이 모두 달리기 시작했다. 줄리가 썰매에 올라타기도 전이었다. 줄리는 달려가 썰매를 붙잡은 후 썰매 날에 올라타고는 브레이크로 쓰는 기다란 나무 꼬챙이를 온 힘을 다해 눈 속에 깊이 박았다. 그제야 개들이 멈춰섰다. 줄리는 시비에게 다가가 자기 모습이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두 팔을 쫙 벌렸다. 그러고는 시비의 주둥이를 물고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대장이야. 그러자 시비가 복종의 표시로 꼬리를 내리고 귀를 늘어뜨리더니 줄리의 얼굴을 핥았다. 줄리는 웃으며 시비의 귀를 쓰다듬어 주곤 시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바로 으르렁거릴 태세를 하고 썰매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줄리가 지나가자 개들은 모두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 줄리는 늑대의 사촌인 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줄리는 맨 뒤로 가서 천천히 썰매 아래 다시 올라탔다. 시비와 다른 개들은 공손히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줄리는 눈 속에서 브레이크를 빼냈지만 출발 명령을 곧바로 내리진 않았다. 개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마록이 위험있게 침묵으로 무리를 이끌 때처럼 줄리는 서서 당당하게 고개를 높이 쳐들었다. 개들은 그 모습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줄리는 씩 웃었다. 이랴! 줄리가 소리 지르자 썰매가 출발했다. 아버지의 초록 보트 가까이 갔을 때 줄리는 개들이 말을 잘 듣는지 보려고 썰매를 멈추었다. 시비가 앞으로 확 달려나가려 하자 줄리가 그르렁거렸다. 시비는 줄리를 돌아보더니 입을 벌리고 웃으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장난을 쳐서 미안하다는 뜻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아버진 줄리와 개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야생의 정령이 딸의 몸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기뻐 웃음을 지었다. 이랴! 줄리가 외치자 시비와 개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썰매는 곧 캉직을 뒤로 하고 내달렸다. 줄리는 날리는 눈발 사이로 지평선을 훑어보며 늑대들이 있나 살폈다. 사양소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땐 멈춰서서 늑대들이 왔다 갔는지도 살폈다. 움푹 팬 사양소들의 발자국조차도 눈에 모두 덮여서 남아있지 않았다. 늑대가 다녀갔다고 해도 살짝만 파인 늑대 발자국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이랴! 줄리가 다시 외치자 썰매는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미네소타가 왼쪽으로 썰매를 잡아 끄는 바람에 썰매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줄리가 막 눈 속에 처박힐 찰나 시비가 잽싸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썰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비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잡아당기면서 발을 맞춰 달렸다. 썰매가 툰드라 벌판을 조용히 미끄러져 갈 때 미네소타가 심술궂은 눈초리로 줄리를 뒤돌아보았다. 난 여기 그대로 있어. 내가 썰매에서 떨어질 줄 알았지? 줄리가 깔깔대고 웃자 미네소타는 실망했다는 듯이 꼬리를 축 늘어뜨렸다. 시비는 이제 줄리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앞장서 나갔다. 줄리가 따로 지시를 내릴 필요는 없었다. 시비는 영리해서 눈 속에 파묻힌 길을 용하게 찾아내어 달렸다. 8km쯤 더 가자 새 사냥터가 나왔다. 아발리강이 휘감겨 도는 곳에 작은 오두막이 몇 채 서 있었다. 썰매는 거기 멈추었다. 오두막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줄리는 썰매에 묶어 놓았던 눈신을 풀어서 신고 늑대들이 왔다 갔는지 살펴보려고 오두막 쪽으로 갔다. 학! 줄리는 갑자기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 없었다. 회색 곰이 모퉁이에서 콧김을 내뿜으며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줄리는 눈 때문에 버둥거리며 오두막을 돌아 반대쪽으로 도망갔다. 곰이 멈춰서서 줄리를 찾았다. 줄리도 멈춰섰다. 이제 오두막 반대편에는 곰이, 이쪽에는 썰매가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먹다 남은 고래고기가 잡혔다. 줄리는 오두막 너머로 고래고기를 휙 던지곤 허둥지둥 썰매로 달려갔다. 곰은 멈춰서서 정신없이 고래고기를 먹고 있었다. 가자! 줄리는 썰매줄을 움켜쥐곤 소리를 질렀다. 개들은 즉시 명령에 따랐다. 개들도 곰 냄새를 맡은지라 쏜살같이 달렸다. 줄리는 미쳐 눈신을 벗을 사이도 없이 썰매에 몸을 던져 발판 위에 올라탔다. 400m 정도 가서 썰매를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니 곰은 이제 줄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고래고기가 더 없나 찾고 있었다. 그제야 줄리는 한숨을 돌리고 다시 썰매를 달렸다. 멈춰! 400m쯤 더 가서 줄리는 개들에게 명령했다. 다른 개들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지만 시비는 아직도 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멈추다니 제정신이냐는 듯 줄리를 돌아보았다. 새끼곰 2마리가 줄리의 눈에 띄었다. 새끼곰들은 아발리깡 2개 있는 굴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회색곰은 아직 겨울잠에서 깰 때가 아닌데도 배고픈 새끼들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거대한 몸집의 회색곰이 울타리를 손쉽게 부수고 사양소를 죽일지도 몰랐다. 줄리는 썰매를 다시 출발시키고 하우, 왼쪽으로 하고 외쳤다. 하지만 시비는 명령을 듣지 않고 곧장 앞으로 달려갔다. 새끼 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우! 줄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시비는 왼쪽으로 썰매를 끌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개 2마리가 오른쪽으로 끄는 바람에 썰매가 흔들리며 기우뚱거렸다. 하우! 줄리는 성난 듯이 으르렁거렸다. 개들은 모두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너무 트는 바람에 썰매가 다시 기울어졌다. 오른쪽으로! 줄리가 소리치자 개들과 줄과 썰매는 그제야 자리를 잡고 매끄럽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새끼 곰들과 거리가 멀어지자 시비는 줄리의 명령대로 벌판 너머 북쪽을 향해 곧게 달렸다. 썰매가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네소타가 으르렁대며 자기 짝인 스노버드의 목을 물었다. 줄리가 늑대말로 짖자 2개는 싸움을 멈추었다. 시비가 개들을 이끌고 눈 쌓인 벌판을 1시간 정도 달리는 동안 줄리는 낮은 언덕들을 훑어보며 늑대들이 있는지 살폈다. 카프와 늑대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여우와 족제비마저도 없었다. 이 광활한 벌판에서 늑대의 먹이는 사형소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까마귀 1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줄리는 썰매를 멈추고 들판에 소식을 전해주는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개들은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더니 목이 마른지 눈을 먹었다. 까마귀는 늑대가 사냥한 먹이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늑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물이다. 그래서 에스키모 사냥꾼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까마귀를 따라갔다. 줄리는 까마귀가 사방 25km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까마귀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고만 있는 것을 보니 늑대가 사냥한 먹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틀림없었다. 발견했다면 곧장 먹이를 향해 날아갔을 터였다. 까마귀가 날개를 펄럭이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왔다. 나그네 쥐를 잡으려는 것이다. 줄리는 실망스러웠다. 적어도 사방 25km 안에는 늑대가 없다는 얘기였다.
줄리는 오던 길로 방향을 돌렸다. 그때 붕 소리가 들리더니 언덕 너머에서 설상차가 나타났다. 줄리는 손을 흔들었다. 운전수는 줄리 옆에 차를 멈추더니 보호안경을 위로 들어올렸다. 아틱이었다. 날이 개었네요. 사냥하러 가세요? 술록을 찾아다니고 있단다. 암것들이 이제 곧 강직에 나타나야 할 텐데. 암놈이 순놈보다 먼저 나타나지. 5월에 들판에서 새끼를 낳거든. 줄리는 반가워서 물었다. 술록을 한 마리라도 보셨어요? 강직에서 안악투벅 패스까지 300km 안에는 술록이 없단다. 조금 전에 알래스카 수렵 감시관 데이비드 브래드퍼트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더구나. 헬리콥터를 가지고 왔는데 말코 손바닥 사슴한테 달아놓은 무선 통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들었다고 했어. 줄리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사슴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사슴은 없었어. 무선 통신기가 떨어진 거야. 데이비드는 그걸 땅에서 찾았지.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구나. 줄리는 눈으로 덮인 지평선을 훑어보았다. 술록이 올해 강직에 올까요? 오지 않을 거야. 참 안 된 일이지. 강직은 살기 고달파질 거야. 줄리는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 제가 처음 강가에서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제가 본 작은 술록대 이야기를 했죠? 그 술록들은 봤어요? 아니. 줄리는 깜짝 놀랐다. 아틱이 다시 말했다. 술록의 발자국은 찾았단다. 하지만 배수지 근처에서 사라져버렸어. 혹시 늑대는 오늘 보셨어요? 데이비드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늑대를 봤다고 하더구나. 줄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디서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야. 우두머리는 덩치가 큰 검은 늑대라고 했어. 카푸인 거야. 줄리는 속으로 속삭였다. 늑대들이 몇 마리라고 하던가요? 8마리라고 하던데. 8마리요? 검은 늑대 1마리하고 하얀 늑대 1마리, 진 회색 늑대가 3마리에 밝은 회색 늑대가 3마리라고 했어. 하얀 늑대는 실버일 것이다. 밝은 회색 늑대는 이제 어른이 다 된 지트, 제트, 징이고 진회색 늑대는 네일스와 시스터일 것이다. 그런데 또 1마리는 누구일까? 카프가 짝을 데려왔을까? 이제 카프도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을 것이다. 아틱은 붉게 물든 하늘이 검푸른 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졌다. 길게 내려앉은 땅거미가 걷히면서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틱은 줄리에게 고개를 까딱 숙여 인사하곤 차를 몰고 가버렸다. 시비는 아틱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줄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가자. 시비 이랴. 줄리는 다시 툰드라 벌판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왜 집으로 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계속 뒤돌아보는 충성스런 개들을 향해 줄리는 씩 웃어주었다. 곰을 피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줄리는 이렇게 외쳤다. 잠시 후 줄리는 하우 하고 소리치곤 썰매를 강둑으로 몰았다. 시비는 신이 나서 달려갔다. 달이 떠오르자 들리는 것이라곤 썰매날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개들이 헐떡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줄리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름답고 차가운 밤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다. 줄리의 늑대들은 가까이 와 있고
늑대들이 먹을 거라곤 사양소 뿐이었다.